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좀 들여다볼 주제는요. 바로 1인 기업을 위한 효과적인 고객 상담 방법입니다. 네, 특히 그 1인 기업 고객 상담 원고.md 발췌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1인 기업 대표님들의 현실적인 고민, 이게 정말 잘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은 길이죠.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 회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고객 응대까지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특히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고객 리뷰 하나하나가 이 사업 전체 운명을 막 가를 수도 있다는 점. 이게 1인 기업의 어떻게 보면 숙명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제공해 주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요, 당신께서 정말 내일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좀 실용적인 전략들을 뽑아내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실용적인 전략. 네, 거창한 이론보다는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걸 좀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1인 기업의 한계를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는 비결, 같이 찾아보는 거죠? 네, 현장의 지혜 기대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던져볼 테요. 자료에서 보면 대기업 고객 상담과 1인 기업 고객 상담은 이게 완전히 다른 판이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네, 완전히 다르죠. 뭐 전문 상담원, 잘 짜인 매뉴얼, 빠른 처리 이게 대기업의 강점이라면 1인 기업은 어떤 점에서 좀 다르고 또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1인 기업의 가장 강력한 차별점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진정성, 특히 대표가 직접 응대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아, 대표가 직접. 네. 자료에 나온 그 수제화 쇼핑몰 사례가 정말 대표적이죠. 배송 중에 신발이 좀 손상됐는데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고 환불은 당연하고요. 정성스러운 손편지랑 같이 새 제품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 부분 봤어요. 근데 그 손편지가 SNS에서 막 화제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마케팅 효과까지 얻었다는 거죠. 고객이 어머, 대표님이 직접 연락 주셨어요? 하고 놀라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이미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건 뭐 대기업의 잘 훈련된 상담원도 사실 따라하기 힘든 아주 강력한 인간적인 연결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의 진심이 담긴 응대.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정말 솔깃한 이야기네요.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또 나오죠. 바로 시간. 아, 시간이죠. 네. 상담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다른 일을 못한다. 이 딜레마. 이건 1인 기업 대표님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오히려 현명한 상담이 시간을 절약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그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입니다. 초기에 고객 문의나 불만을 제대로 그리고 좀 신속하게 해결하면요. 같은 문제로 인한 반복 문의라던가 아니면 더 큰 클레임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미리 막는다. 그렇죠. 불필요한 시간 낭비 그리고 감정 소모를 확 줄이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문의 유형별로 상담 시간을 좀 전략적으로 배분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전략적인 배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단순 문의 해결에는 전체 상담 시간의 한 40% 정도를 쓰고 조금 더 복잡한 기술 지원에는 한 30%, 그리고 시간과 감정이 좀 많이 소모되는 클레임 처리에는 20%, 마지막으로 우수 고객 관리나 잠재 고객 응대 같은 특별 관리에는 한 10% 정도.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모든 문의에 그냥 똑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군요. 중요도나 예상 소요 시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인 기업 대표님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 바로 그 감정 노동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감정노동. 교대해줄 동료도 없이 혼자서 온갖 고객들의 감정을 다 받아내야 하니까요. 네.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바로 번아웃으로 직결되고요. 결국에는 사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심각하네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감정노동 관리를 그냥 단순한 개인 관리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핵심적인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리스크 관리 차원? 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게 그 감정관리 3원칙인데요. 첫째가 경계 설정입니다. 업무 시간이랑 개인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뭐 상담 시간 외에는 알림을 꺼둔다든지 이런 물리적 심리적 경계를 만드는 거죠. 경계 설정. 둘째는 감정 분리. 고객의 불만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상황이나 제품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다. 이걸 좀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에요. 나를 향한 게 아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기 돌봄. 의식적으로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뭐 취미 활동이나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가 지치면 사업도 멈춘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관점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고객 상담의 핵심 원칙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응답 시간의 황금 법칙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거요. 온라인 시대, 특히 한국 고객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자료에 제시된 통계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에요. 고객 문의하고 나서 1시간 안에 응답하면 구매 전환율이 75%인데 3시간 지나면 50%, 12시간 후에는 30%, 그리고 24시간 넘어가면 15%까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와, 75%에서 15%요? 이건 엄청난 차이인데요? 네, 정말 속도가 생명인 시대인 거죠. 근데 이걸 혼자서 어떻게 다 지키죠? 24시간 깨어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현실적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몇 가지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 자동 응답 메시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 자동 응답. 네,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만으로도 고객은 내 문의가 무시되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기다릴 의향이 생긴다는 거죠. 일단 안심을 시켜주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집중 상담 시간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서 11시, 오후 4시에서 5시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두고 그때 모든 채널의 문의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시간에는 핵심 업무에 몰입할 수 있고요. 네, 효율적이 됐네요. 셋째는 역시 템플릿 활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에 대한 답변은 미리 좀 작성을 해두는 거죠. 다만 이게 너무 기계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고객 이름이나 문의 내용을 살짝 바꿔서 보내는 그런 센스는 좀 필요하고요. 자동응답, 집중시간, 템플릿. 네, 정말 현실적인 대안들이네요. 다음 원칙은 경청인데 단순히 듣는 걸 넘어서 고객의 말 뒤에 숨은 진짜 욕구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요, 3단계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충분히 말하게 하기. 고객이 자기 상황이랑 감정을 다 털어놓을 때까지 중간에 말을 끊거나 반박하지 않고 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들어주기. 네. 둘째는 공감 표현하기.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라던가 많이 불편하셨군요. 처럼 고객의 감정을 내가 읽어주고 있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공감. 셋째는 핵심 욕구 파악하기. 감정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 싶을 때 그래서 가장 원하시는 해결 방식이 어떤 걸까요? 또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가장 만족스러우실까요?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문제의 본질과 고객이 진짜 원하는 바를 파악하는 겁니다. 듣고 공감하고 질문하라.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또 막상 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 속에 온라인 강의 환불 요청 사례가 아주 좋은 참고가 됩니다. 아, 네. 그 사례 저도 봤어요. 수강생이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환불해 주세요. 이랬을 때 대부분은 아마 바로 환불 절차를 안내하거나 그냥 어떤 부분이 어렵냐 이렇게 피상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이 사례의 강사는 혹시 어떤 부분부터 막히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끈기 있게 물어봤고 결국 수강생이 강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강의 자료 속에 있는 실습 파일을 어디서 다운받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아, 그런 거였군요. 네, 파일 위치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추가 질문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하라고 하니까 수강생이 환불 요청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사의 세심함에 감동해서
충성 고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객의 말 너머에 있는 그 필요를 들으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경청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네요. 자, 다음은 개인화된 응대의 중요성입니다. 템플릿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느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점들을 좀 신경 써야겠까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체크리스트처럼 제시하고 있어요. 그냥 고객님 이렇게 부르는 대신에 오님처럼 이름을 불러주는 것. 네, 가능하면 이전 구매 기록이나 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지난번에 구매하신 55는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아, 그런 거 좋죠. 네. 그리고 고객이 이전에 언급했던 작은 정보들, 예를 들어 곧 있을 기념일에 선물하신다고 했죠. 이런 걸 기억해 주거나 활용하는 것. 그리고 고객의 말투나 분위기에 맞춰서 응대 톤을 조절하는 것 등입니다. 디테일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균형점이 있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막 친근한 척하거나 사적인 질문을 하는 건 오히려 고객에게 부담이나 좀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까 맞춤형이 돼 선은 지키는 응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맞춤형이 돼 선은 지킨다.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원칙이 나옵니다. 문제 해결보다 감정 해결이 먼저라는 건데요. 화가 난 고객에게 바로 해결책부터 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고객은 종종 문제 자체보다도 자신의 그 불편함이나 불쾌한 감정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 크게 분노하기 때문이거든요. 감정을 먼저 알아달라. 맞아요. 자료에 나온 그 배송 지연 클레임 사례가 이 원칙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고객이 아니 약속한 날짜보다 배송이 일주일이나 늦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항의했을 때 섣불리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요. 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화나셨을까요? 혹시 급하게 필요하셨던 물건인가요? 이런 식으로 먼저 고객의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고 공감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죠. 먼저 공감부터. 네. 흥미로운 지점은 고객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 비로소 이성적인 해결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는 그런 심리입니다. 그래서 감정 해결 4단계, 인정, 사과, 공감, 해결책 제시,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을 먼저 다독여야 해결책이 들린다. 심리적으로도 정말 일리가 있네요. 마지막 기본 원칙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라는 것입니다. 고객을 안심시키려고 섣불리 빠른 해결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고객은 문제 발생 자체보다도 약속 위반에 훨씬 더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자료는 지적해요. 배신감. 네. 그래서 버퍼 시간 기법을 활용하라고 제안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하루면 처리 가능한 일이라도 고객에게는 한 이틀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약간의 여유를 두고 안내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해결해주면 고객은 생각보다 빨리 처리됐네 하고 느끼면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네요. 그렇죠. 자료 속 제과점 사례도 인상적이었어요. 주문 케이크 제작 기간을 항상 일주일로 안내하고 실제로는 한 5일 만에 완성해서 보내주니까 고객들은 늘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주셨네요 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고객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좀 현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기대치 관리.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원칙들을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노하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의 응대. 여기서 구매 전환율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첫인상이니까요. 자료에 나온 그 노트북 거치대 문의 사례 비교가 아주 극명하던데요. 네, 맞아요. 고객이 제가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을 쓰는데 이 거치대 사용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단순히 네, 13인치부터 17인치 노트북까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그냥 건조하게 답하는 거랑요. 네. 네, 오호님,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에도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실제로 저희 제품 구매 고객 중에 맥북 프로 사용자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다들 만족도가 높으시고요. 특히 각도 조절이 자유로워서 거북목 예방에도 좋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혹시 선호하시는 색상이 있으실까요?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와, 듣기만 해도 후자의 답변이 훨씬 더 사고 싶게 만드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뭐가 다른 거죠? 그 두 번째 답변이 탁월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첫째, 고객의 모델명 맥북 프로 16인치를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내 질문에 제대로 답해주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주죠. 아,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네. 둘째, 맥북 프로 사용자가 가장 많다, 만족도가 높다 이런 언급을 통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만족하는구나 하는 일종의 사회적 증거를 제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안심이 되네요. 그렇죠. 셋째, 단순히 제품 기능뿐만 아니라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 즉 혜택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호하시는 색상이 있으실까요? 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다음 구매 단계로 넘어가도록 살짝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처럼 첫 문의응대는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고객의 잠재적인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구매 결정에 확신을 더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클레임 대응은? 생각만 해도 진땀이 나는데 자료에서는 이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정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잘 처리된 클레임이 오히려 충성 고객을 만든다.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5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1단계는 신속하게 접수하고 고객의 불편에 공감하기. 2단계는 감정을 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3단계는 만약 우리 쪽 실수가 명백하다면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소통하기. 솔직하게. 네. 4단계는 고객이 수용할 만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되 가능하다면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 옵션을 주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마지막 5단계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며칠 뒤에 다시 연락해서 불편함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까지. 사후 관리까지. 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객은 이 회사는 문제가 생겨도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고객의 요구가 너무 과하거나 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다 들어줄 수는 없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죠. 자료에서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호함. 네. 이때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회사의 정책이나 규정을 근거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원래 제시했던 해결책이 최선임을 다시 한번 안내하거나 아니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부당한 요구에 한번 굴복하기 시작하면 그게 나쁜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쵸. 선례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지는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 이 회사는 믿을 만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위기 대응 능력 자체가 마케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컴구이 참 마음 아픈 순간이죠. 매출이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는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환불 요청을 받았을 때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처리하기보다는요. 먼저 왜 환불을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정중하게 여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를 먼저 물어봐라. 네, 제품 불량이나 단순 변심 외에도 사용법을 잘 모르시거나 오해가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만약 이유를 파악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교환이나 추가 정보 제공, 사용법 안내 같은 대안을 먼저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대안 제시? 네, 이때 중요한 것은 막 강요하는 느낌을 주지 않고 물론 환불도 가능하시지만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떠실까요? 와 같이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환불을 원한다면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만족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와 같은 긍정적인 인사를 덧붙여서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를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도 안 되면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그 유모차 환불 요청 사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아이가 유모차에 타기만 하면 계속 운다고 환불을 요청한 고객이었죠. 단순히 아이가 싫어하나 보다 하고 환불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유모차 등받이 각도 조절 방법을 몰라서 아이가 계속 불편한 자세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영상통화로 친절하게 조절 방법을 알려주니까 아이는 금방 편안하게 잠들었고
고객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하면서 환불 요청을 철회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 그 브랜드의 다른 육아용품까지 구매하는 충성 고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대박인데요. 그렇죠. 환불 요청을 단순한 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고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결과죠. 대송 문의. 이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는 문의 유형이죠.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담의 30에서 40%를 차지하기도 한다는데 이걸 좀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사전 예방입니다. 고객이 궁금해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주는 거죠. 미리 알려준다. 네, 주문 접수 시에 예상 배송일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상품이 발송되면 송장 번호랑 같이 자동 알림 메시지, 카톡 알림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내고 혹시라도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고객이 먼저 문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배송 관련 문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게 최선이군요. 그래도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응대하는 게 좋을까요? 문의가 들어왔다면 고객은 일단 내 물건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야? 하고 불안한 마음일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네,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보다는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정보,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 주문하신 상품은 어제 5호 택배로 발송되었고요. 송장 번호는 5호입니다. 현재 5호 터미널에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빠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링크, 택배사 배송조의 링크를 통해서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현재 상황과 예상 도착 시간, 그리고 고객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이네요. 그렇게 하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고객과 만나는 채널도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네이버 톡톡, 심지어 전화까지 정말 다양해졌어요. 이걸 혼자 다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각 채널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응대 전략과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채널별 특성이요. 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채널이나 네이버 톡톡은 비교적 빠르고 좀 친근한 소통이 어울리고요. 인스타그램 DM은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한 좀 더 시각적이고 캐주얼한 소통이 가능하죠. 반면에 이메일은 공식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기록을 남겨야 할 때 유용하고요. 전화는 즉각적인 소통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들고 기록이 안 남는 단점이 있고요. 그렇군요. 다 다르네요. 네. 1인 기업에서는 모든 채널을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응대하기 어려우니까 주력 채널을 정하고 다른 채널에는 응답 가능한 시간을 안내하거나 자동 응답 기능을 활용하고 여러 채널의 알림을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는 도구, 예를 들면 채널톡 같은 통합 상담 솔루션 같은 거요. 그런 걸 활용하는 등의 효율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채널별 특성에 맞는 응대와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네, 필요하겠네요. 온라인 리뷰 관리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특히 긍정 리뷰에도 반드시 답글을 달아야 한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긍정 리뷰에도요? 왜죠?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답글 말고요. 오호님, 저희 제품의 달달 부분이 마음에 드셨다니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와 같이 고객의 리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요. 이 답글은 리뷰를 작성한 고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제품을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는 수많은 잠재 고객들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재 고객들도 본다. 그렇죠. 당신의 세심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기회인 셈이죠. 긍정 리뷰 답글도 잠재 고객을 향한 메시지다. 와, 그럼 부정 리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건 더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부정 리뷰는 그야말로 잘못 대응하면 독, 잘 대응하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5단계 대응법을 따르는 것이 좋은데요. 5단계요? 네. 1단계,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정중하게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합니다. 2단계, 세부적인 내용 파악과 해결책 논의를 위해서 DM이나 전화 같은 비공개 채널로 소통을 유도합니다. 공개 사과 후 비공개 소통. 그렇죠. 3단계, 비공개 채널에서 진심으로 고객의 입장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4단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면 고객에게 정중하게 리뷰 수정이나 삭제를
부탁해 볼 수 있습니다. 강요는 절대 금물이고요. 부탁. 네. 5단계, 혹시 수정이 안 되더라도 최초의 공개적인 사과 댓글 아래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간단히 추가 댓글을 남겨서 다른 고객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공개적으로 고객과 논쟁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당신의 대응 방식 자체가 브랜드의 품격을 보여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부정 리뷰 대응은 정말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네요. 이런 모든 상담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결국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면 실수가 잦아지고 시간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니까요. 자료에서는 2가지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자주 사용하는 답변들을 유형별로 정리해둔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겁니다. 템플릿 라이브러리. 네, 이걸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활용하면 응대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둘째는 기본적인 상담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브랜드의 톤 앤 매너, 핵심 상담 원칙, 채널별 응대 가이드라인, FAQ 답변, 주요 클레임 유형별 대응 프로세스 등을 정리해두는 거죠. 혼자 일해도 매뉴얼이 필요하군요. 그럼요. 혼자 일하더라도 이런 기준이 있으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응대가 가능해집니다. 고객과의 상담 기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에는 간단한 엑셀 시트로 시작해서 고객 수가 늘어나면 점차 전문적인 CRM, 고객 관계 관리 도구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템플릿과 매뉴얼, 그리고 상담 기록 관리. 네, 1인 기업이라도 이런 최소한의 시스템은 갖춰야겠네요.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또 있던데요. 네, 바로 상담 시간 블럭 운영과 대표 본인의 셀프 케어의 중요성입니다. 아, 셀프케어. 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만 상담 업무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같은 다른 핵심 업무에 몰입하는 시간 블록 운영. 이게 1인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대표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관리, 즉 셀프 케어라는 거죠. 대표가 건강해야. 그렇죠. 자료에서는 번아웃의 초기 징후들, 예를 들어 고객 문의 알림만 봐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상담 자체를 자꾸 회피하고 싶어지는 등의 신호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업무 시간 외에는 확실히 쉬고 동료 1인 기업가들과 교류하면서 고충을 나누고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 도구의 도움을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대표가 건강해야 사업도 건강하게 오래갈 수 있다는 어찌 보면 가장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는 1인 기업의 고객 상담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얻은 핵심적인 통찰은 결국 규모의 한계를 진심과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이죠.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도 참 인상 깊었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그 솔직한 모습이 때로는 완벽한 응대보다 고객의 마음을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이신 당신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다룬 여러 전략들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고객 상담 한 건 한 건이 어떻게 당신만의 독특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고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은 고객을 넘어서 당신 사업의 열렬한 지지자, 팬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 펜으로 만든다. 네, 당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자동화나 매뉴얼로는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인간적인 손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객 상담을 단순히 비용이나 시간 소모로 여기는 대신에 가장 강력하고 진솔한 마케팅 엔진으로 전환시킬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고객 상담을 마케팅 엔진으로, 정말 생각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